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설날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제와 정치는 휴일도 잊은 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 마비 사태부터 한일 간의 역전된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인공지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소리 없는 전쟁까지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그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모순입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인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기술은 로봇이 춤을 출 정도로 발전하는데 정작 핵심 인재들은 고국을 떠나고 있죠. 마치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 시대가 떠오릅니다. 겉은 황금처럼 빛나지만 속은 여러 갈등으로 부식되던 그 시기처럼 지금의 글로벌 사회도 화려한 지표 뒤에 숨겨진 구조적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빛과 그림자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예산안 합의 실패로 지난 14일부터 일부 업무가 중단됐죠. 공항 검색부터 국경 보안까지 미국의 심장부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직원 90%가 필수 인력이라 무급으로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만 월급은 못 받는 이 아이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중반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의 예산 부족으로 보안관들에게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해 치안이 흔들렸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적인 안전을 강조하지만 정작 그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계는 정쟁이 도구가 되어버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성적표가 아주 화려합니다. 다우 지수는 5만 포인트에 육박했고 GDP 성장률 전망도 밝아요. 하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트럼피노믹스 이기에 민낯이죠. 주식시장은 웃고 있지만 작년에 단행한 보편적 관세 때문에 미국 가구당 연간 최대 3,8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초래했던 부작용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올렸다가 결국 대공황을 심화시켰죠. 지금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화려한 주가 지표가 이들의 고통을 가리고 있는 셈입니다. 대외 관계도 강경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핵기술 수출을 통해 동맹국들을 묶어두려는 전략도 보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헝가리를 방문해 핵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필리핀의 소형 모듈 원자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술 패권 외교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정책으로 우방을 확보했던 것의 21세기 버전이죠. 한편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을 미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주택은 본질적으로 주거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죠. 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 경종을 울린 겁니다. 이건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론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재명 정부는 주택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려는 건데 이를 옹호하는 야당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설명절을 맞아 우원식 의장이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강조한 것도 결국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 정치의 본령을 찾자는 호소로 들립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씁쓸한 소식과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합니다. 지난해 일본의 성장률이 27년 만에 우리를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2025년 기준 일본이 1.1%, 우리가 1.0%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전당한 거죠. 잃어버린 30년을 겪던 일본이 기지개를 켜는 사이 우리는 성장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 등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올해와 내년에는 우리가 다시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마치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강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역전 말로 홈런이 되어주길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짊어질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고서는 걱정스럽습니다. 대기업들은 미국에 법인을 세우며 투자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는 낮다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 AI 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건 돈이 있는 곳으로 가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지만 국내 인재들이 떠나는 건 환경의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어정책 연구소 분석을 보면 우리 인재 유치 순위는 세계 30에서 4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960년대 유럽의 과학자들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찾아 미국으로 대거 이동했던 브레인드레인 현상이 21세기 한국에서 AI를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보상 체계와 연구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중국은 아주 파격적인 개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영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 비자 없이 문을 열어주기로 했네요. 아주 영리한 미소 외교입니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며 성벽을 쌓을 때 중국은 오히려 문턱을 낮춰 우군을 확보하는 성동격서 전략이죠. 과거 청나라가 폐쇄적인 정책으로 망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시진핑 주석은 잊지 않은 모양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신세계국에 대해서는 아예 전면 무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을 넘어 글로벌 남반구의 맹주자리를 굳히겠다는 현대판 조공무역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발행한 최신 논문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내수와 혁신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해 보여요. 춘절 갈라쇼 보셨나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무술을 하고 꽁트를 하는 모습은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대중문화 깊숙이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시 주석의 논문 핵심은 디지털 만리장성 안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강력한 시장을 만들고 AI 같은 신기술로 서방의 압박을 뚫겠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19세기 말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외부의 압력에 대응의 내부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최근 틱톡에서 유행하는 중국인 되기 챌린지 같은 문화적 현상까지 더해져 중국의 자신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 화제입니다. 식음료품에 대한 소비세를 2년간 아예 안 받겠다고 선언했죠. 정권의 사활을 건 승부수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은 정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금기였는데 오히려 0%로 낮추겠다는 건 그만큼 민생고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죠.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빵과 서커스를 제공했던 것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시적인 조치지만 2차 다카이치 내각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지지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 저조합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0.1%에 그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탈탄소와 AI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네요. 숫자는 낮아도 질적인 변화는 무섭습니다. 다이세이 건설의 제로 탄소 빌딩이나 소프트뱅크와 AMD의 AI GPU 협력은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미래의 기술로 치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19세기 말 일본이 영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동양 최초의 산업화를 이뤘던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이제는 미국 기술인 AMD와 손잡고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죠. 27년 만에 한국을 앞선 성장률이 단순한 착시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치열합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짧지만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대규모 AI 서밋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인도 AI 임팩트 서밋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달려갈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인도는 이제 단순한 콜센터 국가가 아니라 AI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삼주 강바닥 아래에 수중 터널을 뚫는 대역사까지 승인한 걸 보면 인도의 현대화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네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는 경제학자 출신답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외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비해 인도와 경제협정을 맺고 UAE로부터 700억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냈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슬람 혐오증 방대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중단하면서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독일은 아동의 소셜미디어 금지를 추진하고 프랑스는 절도 방지 AI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네요. 독일 SPD의 14세 미만 SNS 금지 추진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보호주의입니다. 기술의 부작용으로부터 세대를 지키겠다는 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서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프랑스의 AI 감시 카메라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죠. 두 나라 모두 쾰른 카니발에서 보여준 정치 풍자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전 세계의 긴박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고른 한 줄 평은 거대한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은 멈추지 않고 노를 젓는 것뿐이다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각자의 위기 속에서도 AI와 내수, 그리고 파격적인 정책이라는 노를 쉬지 않고 젓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본과의 성장률 역전이나 인재 유출이라는 파도에 주춤하기보다 우리만의 혁신이라는 노를 더 힘차게 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변화무쌍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